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이라는 무덤에서 기어나온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꺼리는 남자 타입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한 사람만 고른다면 저는 폭력적인 남성이었어요. 저는 순하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기가 좀 센 편이거든요. 둘이서 서로 치고받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타입이라 남자 사귈 때 꼭 술을 먹여서 확인했어요. 술 먹으면 보통 그런 숨겨진 성향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런 제가 이혼 후에는 완전 달라졌어요. 마마보이, 그런 남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 마마보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 따위는 전혀 없었죠. 솔직히 기가 좀 약한 편이긴 해도 뭐든 엄마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제 성격을 감싸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남자를 원했고 전 남편이 그런 면에서는 저와 잘 맞았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조금 특이하게 제 고객의 권유로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저는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객은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남자를 안다며 소개시켜줬죠. 그렇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나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여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가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어서 항상 소개는 40대의 남자들만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러다 만난 젊은 남자를 보니 참 풋풋하고 좋더라고요. 이때 제가 정신줄을 잘 잡고 있었다면 이런 사달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그런 선택으로 이끌고 말았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제 나름대로의 검증을 끝내고서야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시모와 처음으로 만나는 날 뭔가 쎄한 기분을 느꼈어요. 시모는 당시 혼자 일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무척 여유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일도 안 하는데 이만큼 여유로울 정도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쎄한 기분은 시모 자체에서 나는 거였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듯한 눈빛에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까지 딱 제가 싫어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사람이 시모였어요. 솔직히 이렇게 유약한 남편에게 이런 시모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흡족한 듯 빨리 상견례 날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날짜를 잡기로 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 시모는 저희 부모님과는 만나서는 집은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가 집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도움도 많이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죠. 당시에 저는 대학 졸업 후부터 혼자 살며 전세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방 한 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방 3칸에 30평대쯤 되는 전셋집을 가지고 있었죠. 시모가 집을 해준다니 저는 전셋집을 팔아서 혼수를 하고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 되어가도록 시모는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결혼 후까지 입을 싹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며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어요. 결혼을 하면 우선 경제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혼자 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같이 살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돈을 더 잘 벌기도 하니 경제권은 반만 합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비를 각자 차출하고 집 살 돈은 각자 지정된 금액을 정해서 마련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쯤부터 남편이 생활비 60만 원을 주지 않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어.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60만 원만 붙여줘. 생활비 쓰려면 필요해서. 용돈은 이번 달에 다른 거 샀는데? 그럼 어떡하지? 남편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말을 하더군요. 시모에게 하는 말 내용에서 저는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남편 입에서 용돈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 도중에 저한테 전화기를 넘기며 말하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봐. 어머니가 할 이야기 있으시다는데. 네, 어머님, 전화 바꿨어요. 그래, 며느라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월급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며느리 월급도 내가 관리해 줄게. 요즘 애들 돈 알기를 함부로 알잖니. 그래서 내가 관리해 주려고 하는데 월급 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용돈으로 돌려주마. 남는 건 알아서 잘 불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 아니요. 어머님, 죄송한데 월급은 못 드려요. 그리고 남편 월급도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게요. 저희 전셋집이라 집 사려면 돈도 많이 모아야 하는데 혹시 남편 월급으로 돈 좀 모아두셨어요? 모아두셨으면 남편에게 주세요. 그거 미천으로 좀 더 모아서 집 사면 될 것 같아요. 모아둔 게 어딨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으니 그만큼 걷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게다가 나는 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당연히 걔가 나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당연한 말씀이세요. 대신 제가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그거면 충분히 매달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나더러 용돈을 타서 쓰라고? 난 그렇게 못해. 어떻게 나더러 용돈이나 타서 쓰라고 하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너 생각하는 게 야가 빠졌구나. 벌써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 곳간 열쇠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어머님, 곳간 열쇠를 뺏으려고 한다뇨.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남편 월급으로 관리하셨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빈털털이잖아요. 제가 이제는 와이프고 저희 둘이 부부니까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어디서 요망한 게 집안에 들어와서.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전화기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잘 생각해. 어머님이 월급 관리하시는 동안 목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식이면 당신이랑 나 절대로 우리 명의의 집은 못 가져.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 월급부터는 절대로 어머님한테 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목돈 만들어 줄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엄마한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두둑히 드린다고 당신 월급에서 100만 원 어머님한테 드리고 지금처럼 60만 원은 자기가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적금 넣자. 그래야 우리 집 살 수 있어. 응? 대신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할게. 어때? 제 말에 남편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 월급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모가 전화와서는 쌍욕을 날리시더라고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 하고도 무사할 줄 아니? 어디서 남의 돈을 뺏어가? 꼴랑 100만 원 주고 생색 내겠다 이거지? 생색이 아니에요. 그 정도 받으시면 생활은 가능하시잖아요. 큰 돈 드는 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한테 압박 넣지 마세요. 시모는 분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랑 할 이야기 없다 이거죠. 대신에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등등. 제가 들은 것만도 엄청났죠. 그런데 그런 건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제가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남편 사촌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고 남편이 청첩장을 받아왔길래 시모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시모가 내야 할 축의금까지 챙겨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예식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저와 남편은 시모의 뒷모습을 보고 시모에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자 시모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정말 미치겠어. 어디서 여우 같은 게 기어들어와서는 우리 아들을 완전히 망쳐놨지 뭐야. 게다가 집안도 꼴이 말이 아니야. 욕심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아니, 내가 아들 월급 착실히 관리해줬는데도 아들 월급을 싹 다 가져가 놓고는 세상에 용돈이랍시고 쥐꼬리만큼 주는 거 있지? 시모가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말이죠. 일가 친척 다 듣는 곳에서 며느리 흉보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무덤 파는 시모를 모른 척 하기에는 제 성격이 너무 더러웠죠. 어머님한테 돈 100만 원은 쥐꼬리만큼인가 보네요. 저희는 한 달 용돈으로 100만 원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이 용돈만 타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전 고장나면 부르고 집안의 경조사태도 돈 해달라고 그러시고 하다못해 공과금도 저희가 내드리잖아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친척분들 다 계신 데서 이렇게 며느리 못난 점만 지적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가 여긴 무슨 일이냐? 저희도 초대받아서 왔어요. 어머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못마땅해 하는 점도 알게 돼서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네요. 마음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역시 푸는 게 더 편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잖니. 난 평소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네가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나처럼 당할 일도 없지. 마치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모를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퍼부어버렸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스럽네요. 솔직히 저도 어머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 집 한 채 해주겠다고 하시고는 결혼 후에는 돈 없다며 모른 채 하신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월급 관리하시는데 그 많은 월급이 다 사라졌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처녀 때부터 살던 전셋집인데 착실하게 모아두었다면 집 한 채 정도는 대출받아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제 월급도 내놔라 했을 때 못 드린 거예요. 제 월급도 다 사라질까 봐요. 제 이야기에 그걸 듣고 있던 주변 지인분들이 모두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쑥덕거리더라고요. 걸어온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의 험담에 험담으로 돌려준 것뿐이었어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익어버린 문어처럼 새빨갛게 변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덤덤하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남편 돈으로 적금은 넣어요, 어머님. 적금 하나 없이 장가 보내신 건 어머님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녀 쪽부터 살던 전셋집 신세 아직도 지고 있잖아요. 저희를 그렇게 만든 어머님이 제 탓을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결국 시모는 그 자리를 참지 못하고 떠났어요. 저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축의금 내는 곳으로 가 남편 봉투와 시모 봉투를 같이 줬어요. 뒤에서 사람들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시모를 파렴치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들 돈 가져다 뭐에 썼냐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에 대한 소리도 들었죠. 며느리 순해 보인다고 다루기 쉬울 것 같다더니 결국은 임자를 만났네.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를 안 지는 며느리를 들이다니 저 집도 조용하지는 않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시모가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빨대 꽂으려고 결혼시켰나 싶은 생각이요. 제 딴에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제 뒤를 쫓아와서는 귀찮게 종알거리더라고요. 엄마랑 싸우지 마. 솔직히 월급도 자기가 집 이야기 안 했으면 자기한테 줄 생각 없었어. 정말로 남편은 남의 편이더라고요. 마누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욕 얻어먹는데도 자기 엄마 두둔하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부부가 뭔지 몰라? 함께 살기만 하면 부부인 줄 알아? 우리는 공동의 재산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건 괜찮지만 월급을 다 뺏기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돼? 평생 집도 없이 전셋집 돌아다니며 살 거야? 애 낳아서 기르는데 드는 돈만 해도 얼만데. 설마 당신 나한테 빨대 꽂을 생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자기가 하는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한테 월급 안 드리고 당신한테 꼬박꼬박 주잖아. 남편은 제 말에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이겼지만 기분은 찜찜했어요.
시모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거든요. 시모는 남편 월급 대신에 남편을 자주 부르게 됐어요. 저녁마다 주말마다 불러내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모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정말 이혼하기 직전 1년은 거의 별거를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시모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마치 남편을 시모에게 뺏긴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런 일이 이어지자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됐죠. 시모가 불러서 시모에게 가는 건 맞지만 가서 뭘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건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화 내용을 듣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였거든요. 자기야, 오늘은 언제까지 가야 해?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안 돼.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해. 너무 안 들어가면 의심하거든. 의심할 리 있겠어? 여태껏 이렇게 몰래 잘 만나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잖아. 근데 자기 이혼은 언제 하는데?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이야기해 줄 거야. 맨날 엄마. 너무 효자면 인기 없는 거 알지?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내내 부하가 치밀어서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멸감을 줄 수 있는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나를 속여올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둘의 대화를 들어보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이야기에 남편이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이 거슬리더라고요. 혹시 시모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편처럼 마마보이에 우유부단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불륜을 저지를 일은 없을 거잖아요. 엄마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하는 이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시모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없어. 나 피곤해. 먼저 씻고 잘게. 피곤하겠지. 1년을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안 그래? 제 말에 뒤돌아서 욕실로 가려던 남편이 뚝 멈춰서더군요. 여태껏 재미 좋았나 봐. 그치? 시댁 간다고 해놓고 열심히 다른 여자 만나니까 어땠어? 막 짜릿하고 기분 좋고 그래?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이야기할 마음이 들었나 보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너 진짜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1년 동안 별거 하듯 지낸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지? 그 여자 누구야?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 답답해서 돌아버리겠으니까. 난 할 말 없어. 그냥 당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야. 나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맞고 당신 배신한 것도 맞아. 그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말이야?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무 생각이 없어?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런 거면 너 진짜 인간 쓰레기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도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엄마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크다고. 알아? 어디서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너는 잘못 없다 이거야? 웃기지 마. 너희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라고 말했더라도 네가 양심이 있는 새끼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지. 좋다고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는 뭐?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네가 애야? 너 중학교 다니는 꼬맹이니?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마누라 배신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엄마가 원해서 한 거야. 엄마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도 못했어. 그건 알고 이렇게 화내는 거야? 이 대목에서 저는 제대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시모의 말 하나로 결혼을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타겟이었다는 것이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분하고 끔찍했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결혼 다 무효다 이거야? 와,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는데 재주 있네? 만약에 네가 정말로 엄마가 시켜서 나랑 결혼한 거면 너 조만간 네 인생 망치게 될 거야. 어머님이 네 인생 대신 잘 살아줄 것 같니? 절대로 아니거든? 그런 거였으면 널 땡전 한 푼 없이 장가 보내는 짓도 하지 않았겠지. 네 월급이 여태껏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네 어머니가 널 그런 식으로 망치고 있는데도 끝까지 엄마. 그리고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안 드는 이유는 어머니가 시켜서 하고 있어서라는 핑계 때문이겠지만 나한테 실제로 상처 준 사람은 너야. 나쁜 놈은 너라고.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열이 받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다 됐고 우리 이혼해.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어? 만나는 여자랑 잘해봐. 대신 나는 당신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긴 당신한테 이혼 말해서 뭐해? 어차피 이혼도 너희 엄마랑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에 한 줌의 기여조차 없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거든? 나갈 때 내가 준 건 다 놔두고 네가 가지고 온 것들만 두고 나가. 남편은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기더니 미안한 기색도 없이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 뒤통수를 보니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다 말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 나다. 너희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너희 잘 안 어울려.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 월급은 가져갈 생각하지 마. 알았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따지고 보면 이 이혼도 어머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 다 했어요. 이 여자도 어머님이 소개해줬다고. 어떻게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어서 이혼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지가 싫었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될 일이었어. 그런데 좋다고 다른 여자 만난 거 보면 너하고 같이 살기가 싫었나 보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라 말하든 걔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걔가 그런 행동하는 건 다 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안 드니? 나는 아들한테 조언한 것밖에 없어. 세상에 여자가 어디 너뿐이니? 더 좋은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니? 네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건 다 네 탓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남편 상간녀의 목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알까요? 시모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살다 상간녀가 측은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도 다 알고 이 계획에 편승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여자도 자기가 직접 당해보면 알겠죠. 저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귀한 건지 아들이 가져다주는 월급이 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혼 서류 작성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합의 못 봐요. 무조건 소송 가서 부당하게 제가 당한 건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맨정신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끙끙대며 술이나 진탕 마셔댔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렇게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소개받았어요. 그렇게 변호사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어차피 우리 아들 월급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 절반은 돌려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리고 너희가 살던 그 집도 말이다. 그거 어차피 유지하는데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갔을 거잖아. 그 집 전세금도 반은 줘야 하지 않겠어?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전셋집이에요. 그 집 들고 올 때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결혼했죠. 어머님은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할 때부터 애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남편에게 제가 무슨 재산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희 부부였어. 5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 집에 돈 한 푼 안 내도 유지비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라고. 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원하는 거야. 원하시는 거 다 변호사랑 상의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나. 그리고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이 이혼은 제가 원해서 한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을 뿐이지. 이혼 원인 제공은 어머님과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님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할 거고 그 여자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할 거예요. 돈이 생기더라도 다 다시 저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왜 우리 아들이고 나야? 네가 문제지. 네가 나한테 한 짓들을 알고도 법원이 네 손을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다 법대로 하시자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하고 할 말 없어요. 뭘 알고 계셔야 답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무슨.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딱지가 나더군요. 이혼하게 된 것도 열받고 짜증나는데 제가 가진 재산마저 반으로 나누자니 더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월급 중에 절반은 시모가 가져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남편 월급이 여태 어떻게 쓰였는지 알면 도리어 나한테 돈을 줘도 모자랄 판이건만. 그렇게 시모와의 전화통화를 끊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상간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나서 할 이야기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여자한테 충고나 해줄까 싶어 나갔어요. 저는 그 여자 얼굴도 몰랐는데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얼굴이 무척 순하게 생겼더군요. 남 싫어하는 소리는 못할 것처럼 순둥순둥하게 생긴 얼굴이 시모가 딱 좋아할 것처럼 보였죠. 이 여자가 새로운 시모의 호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여기까지 불러낼 정도면 시모가 원하는 그런 순한 여자는 아니다 싶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셨나요? 그 사람 이제 좀 놔주세요. 솔직히 1년도 더 넘게 부부다운 생활 못 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제 제 사람이에요. 그쪽 분도 이제 알 때는 된 것 같은데 왜 놔주지를 못하고 계속 그 남자한테 집착해요? 이건 또 무슨 뜬금포인지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남편을 잡은 적이 없었고 먼저 이혼하자고 했었는데 죄송한데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저는 그 사람한테 집착한 적 없어요. 이미 이혼 서류도 제가 써서 그 사람한테 먼저 줬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집착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혹시 그 사람 어머니가 그런 말 하던가요? 제가 집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 몰래 여기 나 부른 거고. 여자는 대답도 못하고 빤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자기가 섣부르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저는 그 여자 몰래 핸드폰을 켜서 녹음 먼저 했어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제 남편 만난 거 그 사람 어머니 때문이죠? 중간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던가요? 좋은 사람 있다고? 상간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입을 열면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비칠 줄 알긴 하는데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남편 어머니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헤어진 것도 남편이 당신이랑 바람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당신을 소개해줘서 저랑 남편이랑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어머님은 저한테 며느리가 너무 못됐다고 하셨거든요. 아들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월급까지 가져가는 도둑이라고요. 그런 여자라면 당연히 엄마라면 떼어놓고 싶겠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시모는 또 꽝을 뽑으셨더라고요. 이 정도로 당당한 여자가 시모가 하는 대로 놔둘 리 없죠. 그래요? 그럼 결혼 전에 약속받으신 건 뭐가 있어요? 집을 해준다던가요? 돈을 해준다던가요?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하죠? 저한테는 집도 주고 돈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혼식 이후에 입 싹 닫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월급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네요. 결혼 전에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가 관리해 주셨다면 당연히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 푼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 쓰셨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달랑 60만 원 용돈 주면서 그러더니 저한테 제 월급도 관리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솔직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냥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혼은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충고. 당신은 나처럼 되지 말라는 충고. 그 시어머니 본성 알면 결혼 생각도 못할 텐데. 용감하시네요. 저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당신은 잘해보세요. 또 모르죠. 말 잘 들으면 길게 갈지도. 조언을 해준데도 들을 생각이 없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미련 없이 자리 떠났어요. 상간녀의 눈빛에 가득한 불신의 기운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긴 했죠. 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증거만 있으면 저야 앞으로 그녀에게 일어날 일들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이니까요. 이미 충고해줬는데도 들을 생각 없으니 자기 팔자인 거죠. 그렇게 상간녀와 헤어지고 저는 이혼 소송에 집중했어요. 사실 남편 앞으로 모아둔 목돈이 있었거든요. 남편 월급 중에 시모에게 들어가는 돈과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조리 저축해두었는데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월급은 오롯이 생활비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을 틈이 없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그 돈 내놓으라며 난리였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 통장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거의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남편에게는 이야기했죠. 시모에게 이 돈 주면 당신은 이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잘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 목돈을 다 가져오게 됐거든요. 시모에게 뺏기면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뒀는데 어찌 잘 돼서 그 돈은 그대로 저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일단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서도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전 가지고 온 재산은 재산 분할에 속하지 않았기에 전세금은 남편에게 주지 않아도 됐었어요. 다만 결혼 후에 만들어진 재산인 남편 명의의 목돈은 저도 나눠 가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랑 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희 혼인의 파탄이 시모에게도 있다는 점을 이용했거든요. 결국 남편과 상간녀 시모에게는 위자료 폭탄이 떨어진 셈이었죠. 그래도 남남이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완료되고 나서 남편은 바로 재혼했어요. 제가 주의를 줬는데도 남편과 결혼을 덥석해버린 상간녀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그 뒤에 수소문을 봤거든요. 알고 보니 상간녀도 시모에게 집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해주려는 생각은 있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저와 이혼하면서 나누게 될 재산으로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 도리어 저한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결국 상간녀에게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했대요. 그러고는 저와 비슷한 순서로 일이 진행됐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보다 더 심했죠. 같이 살아야 했잖아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도 저한테 줘야 했으니 남편 월급 떼이는 거 확인하고서야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자기 월급까지 달라는 시모를 피하는 게 힘들었는지 결국은 남편과 빛과 같은 속도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충고까지 해줬건만 결국 몇 달 못 살고 헤어질 거 뭐하러 결혼까지 했을까 싶었어요. 그것도 자기 팔자인 거죠. 전 남편은 두 번째 이혼 이후에 술을 먹고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당신이 다 옳았어. 엄마가 나를 망치고 있었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고.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해? 나 이제 당신 와이프 아니야. 당신도 내 남편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 두 번째 와이프는 석 달 만에 이혼하자고 하고는 아예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어.
게다가 나는 빈털털이고 당분간은 위자료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가겠지. 그 여자 위자료도 내가 내주고 있었거든. 근데 어쩌나?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위자료 지급 못할 수도 있어. 회사를 그만둬? 뭐 때문에? 나 회사에 소문이 다 났어. 이혼하고 바로 결혼한 것도 소문거리였는데 재혼 후 바로 이혼한 것도 소문 확 퍼지더라. 결국은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 뭘 고민하는데? 왜 고민이냐고? 일을 하면 뭘 해? 엄마가 계속 사고를 쳐대잖아. 얼마 전에는 내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쓰셨더라. 뭐 하느라 그만큼 대출 받았냐고 물었더니 옷 사고 가방 사고 액세서리 사고 품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 나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래서 내가 월급 맡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았더라고. 난 여태까지 엄마가 해주면 다 편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도피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진정으로 옳은 이야기 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나 당신이 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을 수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니 못해. 나는 다시 그런 일 겪고 싶은 마음 없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오점 남긴 당신 용서 못해. 냉정한 제 말에 전 남편도 흠칫하더라고요. 어디서 다시 잘해보자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탓만 하는 그런 면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을 보내고 그야말로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완전 평온하지는 않았죠. 이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심이 사그라져들 때쯤 전 시모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친정이 시댁과 가까웠거든요.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 했어? 걔가 그렇게 험한 소리 할 줄 아는 애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나를 탓할 아이는 절대 아니었다고. 그런데 너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집에 오더니 내 탓하며 짐 다 싸서 나가버렸어. 지금 몇 달째 연락도 되지 않아.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그거야말로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람이 집을 나갈 정도면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원인이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뭔가 했으니 그 사람이 도망갔겠죠. 거기에 저를 끼워 넣으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이제 완전 남인데. 네가 아니면 걔가 그렇게 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여튼 여전히 기분 나쁜 애야. 어떡하다 이런 애하고 엮여서는. 너랑 우리 아들 결혼하고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너한테 나쁜 물이 들어서 월급도 안 주고 싹 다 가져가 버렸잖아. 그러게 용돈 받으면서 살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고 착실히 돈 모아서 호강시켜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아들이 처복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맞아. 어떻게 여자 둘 다 못 참고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 뭐 빠지는 데라도 있니? 솔직히 그 정도면 어딜 가도 빠짐은 없지. 그렇죠. 솔직히 전 남편만 본다면 빠질 만한 데는 없죠. 그렇지만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잖아요. 집안에 모시기 힘든 가족이 있으면 누구라도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 전 남편은 처복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확실히 낫겠죠. 저는 웃으며 전 시모의 말에 비꼬아줬어요. 처복이 없다니 제가 봤을 때는 부모 복이 없는 거죠. 뭐 본인도 마마보이가 되어서 여태껏 편하게 살긴 했겠지만 어쨌든 전 시모는 돈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 남편을 애타게 찾더라고요. 그럴수록 아들이 더 꼭꼭 숨어버린다는 걸 왜 모를까 싶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와이프를 둘이나 잃고 빚만 남았죠. 저는 분노와 자책, 체념의 쓰리콤보를 겪고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어요.
이따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와 비교하면 마음고생은 전혀 없으니까요. 사람 순진한 얼굴만 보고 호구되어 줄 여자나 찾던 시모가 자기 아들하고 싸우고 결국은 혼자 살게 된 걸 보니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돌려받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도 결국 재혼한 여자와도 이혼하고 퇴사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여태껏 시모 뒤에 숨어서 자기 합리화 열심히 했잖아요. 그걸 보며 저는 제 안에 있던 남자에 대한 기분이 극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절대로 마마보이는 안 된다는 걸요. 그건 효자가 아니라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에요. 나이 40에 애도 없이 혼자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쓴소리도 많이 받았어요. 늙어서 혼자 살면 볼품없다,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만약 그때 참고 살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빠져나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모 욕심으로 자식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시모를 보니 없었던 남자를 기피하게 돼서 재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글 쓰는 내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 이혼 때를 생각해요. 이때만큼 힘든 일도 없었고 이때만큼 시달릴 일도 없었죠.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을 스스로 실감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기어나와 보고서야 자유로운 몸이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알콩달콩한 부부 같은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혹시라도 온다면 제발 평범한 사람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